북한 정치층 내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외무성 국장이 일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국장이 1급 비밀 문서를 갖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탈북한 그가 국정원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눈물 흘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은 이야기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성호입니다. 외무성 유럽국 국장으로 20년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면 저는 평양 중구구역에 있는 외교관 전용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는 언제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부인 최미경은 중국에서 가져온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었고 식탁에는 외화상점에서 구입한 덴마크산 햄과 독일빵이 올라왔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김일성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외무성 견습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딸 소영이는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은 늘 서구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가져온 유럽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전용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외무성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며 바라본 거리는 깨끗했지만 어딘지 활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사회주의 질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무성 건물에 도착하면 경비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국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외교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유럽 각국과의 외교 현안을 검토하고 다음 달 베를린 출장 계획을 세우고 후배 외교관들에게 국제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외교관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인민들은 먹어보기 힘든 쇠고기와 생선 요리가 매일 나왔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어 공부에 열중했고 부인은 외교관 부인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대화는 주로 서구 문화와 외국 생활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독일 출장에서 만났던 동료 외교관이 몰래 건네준 영국 BBC 뉴스 기사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방의 선전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봤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양과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작은 의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몇 달 후였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리철수 부국장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외무성에 들어와 함께 성장해온 동지였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 부국장이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기에 사무실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리부 국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극비 문서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 부족과 의료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원받은 코로나 방역 물자와 식량 지원품들이 고위층들에 의해 횡령되고 있다는 상세한 내역이었습니다. 인민들을 위한 지원품들이 당 간부들의 개인 창고로 흘러들어가고 심지어 중국에 다시 팔아넘겨 개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실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사 실험의 70%가 실패했고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들도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위층들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리브 국장은 계속해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사자 보고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처벌 내역,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담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조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참혹한 현실이 그 문서들 속에 있었습니다. 리브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이 문서들에 접근하게 되었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인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서방의 선전이라고 치부하려 했던 BBC 기사의 내용들이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브 국장이 보여준 문서들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평안하게 잠든 부인을 보며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생활이 수많은 인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화상점에서 사 먹는 고급 음식들, 아이들이 받는 특별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브 국장이 그 충격적인 문서들을 보여준 지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무성이 아닌 평양 시내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외교관들이 가끔 이용하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리브 국장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내 고위층부터 군부, 학계, 과학계에 이르기까지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밀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나 조국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참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첫 모임 장소는 만수대 근처의 한 고위 간부 자택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대학교 교수, 과학원 연구원, 당 중앙위 부부장, 인민군 대령까지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본 학생들의 영양실조,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 당내 부패의 심각성, 군대 내 기강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진적 개방 정책, 시장 경제 요소 도입, 정치적 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사례를 연구한 자료들도 보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는 몇 년 내에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조직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무성에서의 제 경험과 해외 정세에 대한 이해가 이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개혁 의지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 비판은 곧 반역을 의미했고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보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외무성에서 촉망받는 젊은 외교관이었고 딸 소영이는 장래가 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부인 미경이는 외교관 부인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조직에 가담한다면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체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리부 국장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선택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리부 국장이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부를 묻던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외무성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재 중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개혁 조직 모임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감췄습니다. 김일성 대학교 교수는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했고 과학원 연구원은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외무성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부 국장을 비롯해 여러 고위 간부들이 반국가 조직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그 모임, 그 개혁 조직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정식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체포 명단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언제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참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인민적 응징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외무성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공개 처형 당일 김일성 광장은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외무성 간부석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곧 제가 아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처형 대상자들이 무대 위로 끌려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리철수 부국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던 20년지기 친구가 반역자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문으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 대학교 교수, 과학원 연구원, 당 간부, 군 장교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형 집행관이 총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광장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도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리부 국장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보여준 기밀 문서들, 그가 꿈꿨던 조국의 변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저도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개혁 조직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 발각된다면 저 역시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리부 국장과의 관계, 기밀 문서의 내용, 개혁 조직 모임 참석, 그리고 지금의 위험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남아있다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할 것인지를 놓고 말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도 없었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 추가 수사가 시작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외무성 국장이라는 지위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 출장 명목으로 가족 동반 출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외교관 가족들의 해외 연수는 드물지 않았기에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처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장래가 밝은데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부 국장의 처형 장면과 우리 가족이 처한 위험을 설명하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소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꿈꿔왔던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탈출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외화를 준비했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와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과거 외교 업무로 만난 인맥을 통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평양역에서 신의 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공식 외교 출장이었기에 영무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검열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탑승해 서류를 검사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를 보여주었지만 혹시 뭔가 들통날까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중국 브로커가 보낸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도움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국경 경비대의 철통 같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밤 11시에 고무보트로 강을 건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강변 창고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북한에 남겨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 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갑자기 국경경비대의 순찰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무보트는 생각보다 작았고 가족 넷이 타기에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압록강 물살을 가르며 중국 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서 가족 4명이 한 방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의 2배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중국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력해 저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위직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모두에서 관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들 진혁이는 이 모든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평양에서 누렸던 안락한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지하교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짜 여권과 중국인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라오스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발각될까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온 가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는 며칠 동안 호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기 전까지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북한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 USB를 전달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외무성 국장급 탈북자는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본국에 보고가 들어갔고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 걸린 태극기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반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 모든 것이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은 시설이었습니다. 북한의 고급 호텔보다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각 가족별로 독립된 숙소가 제공되었고 냉난방과 온수가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첫 교육 시간에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강사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구글에서 북한을 검색했을 때 나온 수많은 정보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조국의 모습과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도 의미 있었습니다. 농민, 노동자, 장마당 상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사회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일반 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리브 국장의 처형 장면이 계속 악몽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생존자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점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소영이는 적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또래 한국 청년들의 문화에 금세 익숙해졌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과 국정원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밀 문서들이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와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원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과 일반 인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수료식을 앞둔 마지막 주에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합의한 것은 단순히 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는 날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진짜 자유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TV였습니다.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토크쇼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송이 나와도 되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한국 사회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 일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적응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 소영이는 서울대학교에 편입해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인 미경이는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증언 활동이었습니다. 국회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부패, 인민들의 고통, 체제의 모순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리브 국장과 함께 처형당한 동료들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꿈이었던 조국의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자유를 꿈꾸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할 때면 평범한 행복을 느낍니다.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외국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서 금지되지 않은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제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만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한 고위층 출신이 아니라 일반 주민 출신 탈북민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이 소중한 자유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 나누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